서울 한복판 추모 정원에 4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중 2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2개는 내가 빼앗았던 생명들이었다. 같은 날, 같은 순간에 나는 매달 이곳을 찾는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기억하기 위해서다. 2022년 6월 15일 밤 빗속에서 내가 저지른 일을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구원으로 바뀌었는지를 이건 내가 2아이를 만난 이야기다. 2023년 가을이었다. 회사 임원진과 일식집에서 회식을 마친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주차장으로 향하던 나는 골목 어귀에서 멈춰섰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다. 손에는 더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게 더 이상했다. 아이가 입을 열었다. 제 동생 좀 도와주세요. 동생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품에 안긴 남자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호흡이 가빴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재킷을 벗어 남자아이를 감쌌다. 내 차로 가자. 지금 병원 갈 거야.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죠? 아니야. 거짓말이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다. 여자아이는 동생을 꼭 안고 있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운전하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은서예요. 동생은 민준이에요. 부모님은?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더 묻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사들이 민준이를 데려갔다. 은서는 내 옆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생은 강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급성 폐렴이라고 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은서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며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은서가 보호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의사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몰랐다. 결국 사회복지사가 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름표에는 한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골목에서 만난 것, 응급실로 데려온 것. 한지영은 꼼꼼하게 기록했다.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며칠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나는 그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제가 돌보면 안 될까요? 한지영은 나를 바라봤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정말 몰랐다. 한지영은 단순한 동정심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다. 나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한지영은 한숨을 쉬며 임시 위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철저한 조사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민준이는 일주일간 입원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은서도 매일 왔다. 둘이서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릴 도와주세요? 글쎄,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아니야.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퇴원 날 한지영이 서류를 들고 왔다. 임시 위탁이 승인됐다고 했다. 한 달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매주 방문 조사가 있을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는 단호한 말투였다.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였다. 3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었다. 은서는 집안을 둘러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방이 2개 비어 있으니 하나씩 쓰거나 같이 써도 된다고 말했다. 같이 쓸게요. 배고프지? 네. 저녁을 준비했다. 요리는 서툴렀다. 결국 배달을 시켰다. 은서는 민준이에게 밥을 먹였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고 물을 먹이고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밤이 되었다. 아이들을 재웠다. 은서는 민준이를 꼭 안고 잠들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예전에는 이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2022년 6월 15일. 그날 밤도 비가 내렸다. 나는 술을 마셨다. 많이 마셨다. 운전대를 잡았다. 중앙선을 넘었다. 정면에서 차가 왔다. 충돌했다. 내 차에는 아내 수아와 딸 서연이가 타고 있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 맞은편 차에도 2명이 있었다. 젊은 부부였다. 그들도 죽었다. 사고 보고서에는 내 과실이 명확했다.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다. 회사의 법무팀이 움직였다. 합의금이 지불됐다. 기록이 조작됐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1년 넘게 그렇게 살았다. 아니, 살아있는 척했다. 회사에 나가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은서를 만났다. 왜 그 아이를 도왔는지 이제는 안다. 속죄하고 싶었던 거다. 하지만 속죄는 쉽지 않았다. 특히 진실이 드러났을 때 아이들과의 생활은 낯설었다. 첫 주말 은서가 냉장고를 열어봤다.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동안 주로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해결했다.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었다. 은서가 아저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답했다. 난감했다. 요리 같은 건 해본 지 오래였다. 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집안일은 주로 가정부가 했다. 하지만 은서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트에 갔다.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은서는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았다. 계란, 우유, 빵, 과일. 민준이는 내 손을 잡고 걸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민준이가 초콜릿을 달라고 조르자 은서가 타이르는 모습이 보였다. 8살 아이가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다. 계란 프라이부터 만들었다. 불 조절에 실패해 타버렸다. 2번째 시도에서 겨우 성공했다. 은서는 식탁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요리를 못한다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8살짜리가 할 수 있냐고 묻자 엄마가 알려줬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은서는 의자를 끌고 와 싱크대 앞에 섰다. 작은 손으로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었다. 8살 아이라고 믿기 어려운 솜씨였다. 함께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였다. 맛은 괜찮았다. 아니,
오랜만에 먹어본 집밥 같았다. 식사를 하며 은서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교통사고라고. 밤에 집에 오시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고아원에 있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민준이가 자꾸 아파서 나왔다고 했다. 병원비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감당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고 기록을 찾아봤다. 2022년 6월 15일. 내 사고와 같은 날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파고들었다. 피해자 명단. 김태현, 이소미 부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기사를 검색했다. 젊은 부부, 두 아이를 남기고 사망. 은서와 민준이었다. 내가 죽인 사람들. 그들의 아이들이 지금 내 집에 있었다. 손이 떨렸다. 노트북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부터 더 조심스러워졌다. 은서를 대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민준이는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은서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교문 앞까지 데려다 줬다. 방과 후에는 함께 숙제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가슴이 아팠다. 한지영이 정기 방문을 왔다. 집안을 둘러보고 은서와 대화를 나눴다. 민준이의 건강 상태도 확인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정식 입양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아니, 생각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지영은 천천히 생각해 보라며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영이 돌아간 후 은서가 다가와 물었다. 자기들과 계속 살고 싶냐고. 한지영 선생님이 아저씨가 우리와 가족이 되고 싶은지 물어봤다는 설명이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되레 은서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좋다고 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아이들은 완전히 적응했다. 집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은서의 웃음소리, 민준이의 장난감 소리.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회사 직원들도 변화를 눈치챘다. 퇴근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다. 야근을 줄였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사고 보고서를 발견했다. 법무팀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다. 세부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다. 피해자 정보도 김태현, 이소미, 유자녀 2명, 김은서, 김민준. 가슴이 철렁했다. 서류를 집으로 가져왔다. 숨겨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 그날 밤 은서가 책을 찾다가 내 서재에 들어왔다. 나는 미처 서류를 치우지 못했다. 은서가 책상 위에 서류를 봤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말을 더듬었다. 은서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나는 막을 수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은서의 이름을 불렀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냐는 질문이 날아왔다. 말을 잇지 못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나는 미안하다고만 반복했다. 은서는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다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은서는 뒤로 물러났다.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 분노, 배신감.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는 말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은서가 소리쳤다. 우릴 이용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럼 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민준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다. 은서는 민준이를 안았다. 우리 나갈 거라고 말했다. 나는 제발이라고 애원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은서는 민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잠금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게 무너졌다. 쌓아왔던 시간들, 함께한 순간들,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이 열렸다. 은서는 짐을 꾸리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하냐고 물었다. 상관없다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밖은 위험하니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아저씨보다 위험한 곳이 어딨어요? 칼날 같은 말이었다. 한지영 선생님께 연락해 제대로 된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필요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은서는 민준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막아섰다. 비켜달라는 말에 들어달라며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비켜주세요. 나는 비켜섰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은서는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텅 빈 집. 다시 혼자였다. 이번엔 더 깊은 공허함이 남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이들을 찾아야 했다. 한지영에게 연락했다. 은서와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한지영은 차갑게 답했다. 임시보호시설에 있다고.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당연했다.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매일 밤 추모 정원을 찾았다. 4개의 비석 앞에 섰다. 수아와 서연, 그리고 김태연, 이소미.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저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한 달이 지났다. 한지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한지영은 서류를 꺼냈다. 은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읽어도 됩니까? 그러라고 주는 겁니다. 편지를 펼쳤다. 은서의 삐뚤삐뚤한 글씨였다. 아저씨, 처음엔 정말 미웠어요. 아저씨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게. 그런데 여기 와서 생각해 봤어요. 아저씨도 가족을 잃었잖아요. 아저씨도 아프잖아요. 민준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한테 언제 가냐고. 동생은 아저씨를 좋아해요. 저도 미워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저씨가 해준 밥이 자꾸 생각나요. 같이 웃었던 것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떨렸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눈물이 났다. 처음이었다. 수아와 서연이 죽은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한지영이 물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을 미워해야 하는지 그리워해야 하는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을 보여주세요. 도망치지 말고. 한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주 가정법원에서 청문회가 있다고 말했다. 입양권에 대한 최종 결정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문회 날이 왔다. 법정에 들어섰다. 은서와 민준이가 앞줄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나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은서는 고개를 돌렸다. 판사가 입장했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판사가 말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먼저 한지영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이들의 상태, 임시 위탁 기간의 경과, 현재 상황. 모두 객관적인 내용이었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나는 일어섰다. 목이 메었다. 저는 이진우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제가 운전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김태연, 이소미 부부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 차에는 제 아내와 딸도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술을 마셨고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저는 법적 처벌을 피했습니다. 회사의 힘으로 비겁했습니다. 1년 넘게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은서와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누구의 아이들인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밥 먹고 일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빼앗은 것을 돌려줄 순 없지만 남은 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앉았다. 판사는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은서를 불렀다. 은서, 내 생각을 말해줄래? 은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작은 목소리였다. 저는 아저씨를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요. 지금은 여전히 복잡해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근데 아저씨랑 같이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게 더 나빠요. 행복해서는 안 되는데. 은서가 울먹였다. 민준이는 아저씨를 아빠처럼 생각해요. 동생한테서 그걸 빼앗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저씨가 해준 밥이 그리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합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복잡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제가 판단해야 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6개월의 감독 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 동안 이진우 씨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한지영 복지사의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심장이 뛰었다. 6개월 후 재평가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정식 입양을 승인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법정이 끝났다. 밖으로 나왔다. 은서와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가 달려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은서는 멀찌감치 서 있었다. 천천히 다가갔다. 시간을 줄게. 천천히.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엄마 아빠 이야기 들려줘요. 제가 기억 못하는 것들도. 그래. 다 이야기해 줄게.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비었던 공간이 다시 채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었다. 진실 위에, 고통 위에, 그리고 용서를 향한 긴 여정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매주 상담을 받았다. 한지영의 방문도 계속됐다. 은서와는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다.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고 그날의 진실도. 은서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려왔다. 우리 가족,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재심사 날이 왔다. 판사는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리고 말했다. 입양을 승인합니다. 법원을 나서며 은서에게 물었다. 후회 안 해? 은서가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내 엄마가? 꿈에서요. 그래서 해보려고요. 용서. 추모 정원에 다시 섰다. 이번엔 은서와 민준이도 함께였다. 네 개의 비석 앞에 꽃을 놓았다. 은서가 절을 했다. 민준이도 따라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아빠, 잘 돌볼게요. 은서의 목소리였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가 손을 잡았다. 은서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셋이서 손을 잡고 걸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함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어쩌면 용서란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기억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구원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쉽지 않았어요. 은서는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나도 매일 밤 그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상처는 남지만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